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큐 시작합니다. 잠시 뒤 WTO 이사회가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존 볼턴 보좌관이 한국에 왔고 통상교섭본부장은 대미 설득전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한일 갈등 국면 속에 대내외 이슈들 짚어보고 볼턴 보좌관 방한과 맞물려 관심을 받는 호르무즈 해협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군용기에 우리 군이 경고 사격을 한 것을 두고 일본이 문제를 제기하며 망발한 것에 대해 국방부가 엄중 경고했습니다. 러시아의 영공 침범 행위와 함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망발도 함께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러시아가 자국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과 관련해 침범 의도는 없었으며 기기 오작동 때문이었다고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따라서 즉각 자체 조사에 착수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우리 군은 의도된 침범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오늘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내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유 본부장은 최근 2주 동안 반도체 D램 가격이 23% 급등한 점을 강조하며 일본의 조치가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도 피해를 가져온다는 점을 설득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방침에 강력히 반발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오늘 일본에 정식으로 전달했습니다. 일본이 말하는 수출 제한 명분의 허위성을 지적하며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제외하는 것은 양국 관계와 동북아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적시했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오늘 만나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외국 군용기 침범이 재발할 경우 긴밀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북미 실무 협상의 조속한 재개와 호르무즈 해협 안보에 대한 협력도 다짐했지만 한일 문제에 대해서는 한일 안보 협력을 해나가자는 원론 확인에 그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내일 조국 민정수석을 포함한 수석비서관 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 수석은 다음 달 개각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될 전망인데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다른 비서관급 인사도 곧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네, 뉴스큐 오늘도 스위스 제네바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논의가 길어지면서 일정이 하루 연기된 WTO 일반 이사회 이틀째를 맞았습니다. 수출 규제 조치를 두고 어제 우리나라와 일본은 장외 신경전을 벌였는데 오늘은 본격적인 국제 여론전을 펼칠 전망입니다. 현재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하영 기자. 네,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WTO 이사회 둘째 날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문제가 논의가 되겠죠? 네, 앞서 WTO 일반 이사회 하루 더 연기되면서 저도 오늘 이곳 회의장에 한 번 더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일본과 우리나라 과연 어디서 맞붙을지 자리 한번 살펴보면요. 이 회의장 앞쪽에 자리하고 있고요. 일본과 우리나라 공교롭게 자리가 딱 붙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의제가 논의되지 않더라도 이 안에서는 상당한 팽팽한 신경전이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시각 이곳 오전 9시를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이 1시간 뒤쯤에 일반 이사회가 시작되는데요. 이사회 방식은 어제와 마찬가지입니다. 오전에 3시간 정도 회의를 하고 2시간가량 휴회를 한 뒤 오후 회의가 이어지는 시기입니다. 정말 갑작스러운 변수가 없다면 현지 시각으로 오늘 안에 논의는 될 예정입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이르면 오늘 저녁, 늦으면 내일 새벽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 기자가 앞서 보여주신 좌석 배치처럼 우리나라와 일본 이제 본격적으로 국제 무대에서 맞붙게 된 건데 논의 방식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오늘 이사회 시작은 어제 다 끝맺지 못한 8번째 안건을 처리하면서 시작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안건은 이번 일반 이사회에 상정된 전체 17개 가운데 11번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건이 논의되기 전까지는 앞서 있는 3가지 안건을 더 처리해야 하는 건데요. 일단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안건이 이사회에 오르게 되면 이사회 의장이 발언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 상정을 요청한 우리나라가 발언을 하게 되고요. 이후 상대국인 일본이 주장을 펼칩니다. 일본 발언 뒤에는 관심 있는 제3국이 나서서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엔 우리나라와 일본이 서로 재반박할 가능성도 나옵니다.
네, 어제는 장외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었는데 우리나라와 일본, 오늘은 더 치열하게 맞붙겠죠? 네, 어제 장외 신경전을 벌인 우리나라와 일본 대표단. 하지만 두 양국 모두 자신만만한 모습이었습니다. 앞서 자리 선정 위치를 보여드렸듯이 어제 회의에서도 일본과 우리나라 서로 맞붙어 있었기 때문에 실제 논의가 시작되기 전이라도 이 안에서는 상당한 긴장감이 흘렀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우리나라 대표단인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실장은 어제 이사회장을 나서면서 상당히 자신감 있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했던 자세로 열심히 임하겠다며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잘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맞서 어제 일본 대표단에선 이하라 주니치 주 제네바 일본 대사가 자리했었는데요. 회의가 다 끝나갈 무렵 야마가미 신고 외무성 경제국장이 호련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야마가미 국장은 취재진에게 일본의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두 나라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만큼 오늘 일반 이사회에서도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 위해 양보 없는 설전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늘 이사회가 끝나고 나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우리 측과 WTO의 기자 간담회도 각각 예정돼 있습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소식 전해지는 대로 다시 한번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YTN 최아영입니다. 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문제가 이렇게 WTO에서 논의되는 겁니다만은 정부가 일본의 수출 우대국 명단, 이 화이트리스트 제외 방침이 부당하다면서 철회 요구 의견서를 일본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 정부의 항의에도 일본은 다음 달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업들은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백정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예고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의견 수렴 마지막 날, 정부가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의견서에는 일본의 행태는 한일 경제협력은 물론 동북아 안보를 흔드는 조치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일본 주장을 조목조목 따져 반박했습니다. 우선 한국의 재래식 무기 통제제도 캐치홀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터무니없고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도 있는데 한국만 문제 삼는 건 차별적 조치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와 함께 양국 수출통제협의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도 다양한 계기로 정보를 교류해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일본은 우리 정부가 제의한 유엔 안보리와 국제기구 공동조사에 응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WTO 등 국제 규범에 어긋나고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하는 다른 국가와 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일본의 근본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한국 기업은 물론 일본 기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근시안적인 조치임을 직시하여야 합니다. 우리 정부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 달 중순이나 말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규제 품목이 857개까지로 늘어 우리 기업의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기업들이 입을 타격이 지금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보여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네, 또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에 도착해 일본 수출 규제 조치 부당성을 설명하고 미국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행보에 들어갔습니다. 네, D램 가격 23% 상승. 유 본부장은 구체적인 수치를 거론하며 일본의 조치가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부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우리 통상당국의 컨트롤타워인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찾았습니다. 김현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 외교부 고위 당국자들이 다녀간 지 2주 만입니다. 특히 경제 통상 분야에 있어서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 글로벌 경제 공급망에도 세계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유 본부장은 무엇보다 최근 반도체 가격 상승 문제를 부각했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D램 가격이 지난 2주간 23%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또 주요국들이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미국은 물론 세계 공급망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를 내밀며 설득하겠다는 겁니다.
방미 첫 공식 일정은 의회로 향했습니다. 이후 트럼프 정부 경제통상당국자와 업계 인사들을 두루 만나 일본 조치의 부당성과 한국의 입장을 설명한다는 방침입니다.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일본에 이어 한국을 방문 중이고 한일 양국이 세계 무역기구에서 격돌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이번 행보가 미국에 보다 적극적인 지지와 중재를 끌어낼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유진입니다. 네, 이 같은 대외적인 외교 움직임과 함께 국내에선 소비자들의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여행 수요가 줄어 가뜩이나 수익성이 안 좋은 저비용 항공사들이 일본 노선 폐지나 축소에 돌입했습니다. 보도에 김현우 기자입니다. 공급 과잉으로 초저가 경쟁을 벌였던 저비용 항공. 이번에는 일본의 경제 보복에 따른 불매운동이 저비용 항공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여행 수요가 줄면서 잇따라 일본 노선 폐지나 축소에 나선 겁니다. 에어부산은 매일 1회 운항하던 대구 나리타 노선을 오는 9월부터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오사카 노선은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스타항공 역시 오는 9월부터 부산 사포로 등 일본 노선 운항을 중단합니다. 지네오와 티웨이 항공도 일본 노선 운항 중단이나 축소에 들어갑니다.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어 수익성이 악화했던 노선들인데 일본의 수출 규제 여파가 불매운동으로 번지면서 노선 조정이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올 초부터 일본 노선 쪽 수요가 감소하고 있었고 이번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일본 노선에 대한 노선 재편은 좀 더 가속화될 것으로 봅니다. 저비용 항공사들은 특히 일본의 경제 보복이 길어질 경우에 대비해 중국 등 노선 다변화 해법 찾기에 나섰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청와대는 어제 러시아 공군의 우리 영공 침범과 관련해 러시아 측이 기기 오작동으로 계획되지 않은 지역에 진입한 것이라면서 의도를 갖고 침범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오늘 기자들을 만나 어제 오후 러시아 차석 무관이 우리 국방부 정책기획관을 만나 이렇게 밝혔고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러시아 국방부가 즉각 조사에 착수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러시아 측은 어제 중국과의 연합비행 훈련이 예정돼 있었고 최초 계획 경로대로였다면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며 의도를 갖고 한국의 영공을 침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한국 정부가 믿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러시아의 이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방부는 다른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러시아 무관과의 협의 내용을 기자들에게 전하면서 기기 오작동 때문에 우리 영공을 침범했다는 러시아 측 해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렇기 때문에 두 차례 영공 침범에 대한 러시아의 분명한 사과와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 당시에 우리 공군의 경고 사격에 대해 일본이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일본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연수 대변인은 오늘 오후 국방부 청사에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라면서 어떠한 외부의 침범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네, 중국과 러시아의 영공 침범 사태와 관련해 정치권 안에서도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대한민국의 안보가 뚫렸다면서 얼빠진 정권이라고 일침을 가했고 또 민주당은 제1야당이 안보를 정쟁 삼고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차정윤 기자. 네, 국회입니다. 자, 이번 영공 침범 사태 여야가 각각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네, 여야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에 우리 영공 침범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한반도 평화를 저해한 행위라는 데에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공 침범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놓고선 여전히 맞서고 있는데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영공의 무단 침범은 용납될 수 없다면서도 한국당이 이를 두고 정쟁의 빌미로 삼는 건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제1야당에서 국가 안보상의 문제를 정쟁의 빌미로 삼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네, 한국당도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을 두고 얼빠진 정권이라면서 공격 수위를 높였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서는 강경 발언까지 쏟아내더니 중국과 러시아에는 왜 제대로 된 말 한마디 못하냐고 비판했습니다. 중국, 러시아의 명백한 영공 침범에 대해서 왜 제대로 된 말 한마디조차 못하고 있습니까? 네, 이처럼 외교 안보 상황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면서 추경 처리 등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원내 지도부 간 협상은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앞서 러시아 정부 측 이 고의를 갖고 한국 영공을 침범한 건 아니다. 기기 오작동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국회 국방위원장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11시쯤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을 만나서 대응 방안과 당시 상황 경위 등을 논의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합참의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건은 중국과 러시아의 계획된 훈련 행동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군용기가 울릉도까지 침입해 내려왔기 때문에 의도적이지 않았다는 러시아 정부의 발표는 허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슷한 시각 막심 볼코프 주한 러시아 대사 대리는 오늘 오전 11시쯤 국회에서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을 만났는데요. 다만 언론 앞에서는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입장은 충분히 이렇게 위원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네, 윤 위원장은 면담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볼코프 대사 대리는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 영공 침범은 고의적이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러시아 정부 측에서는 한국 정부에 여러 가지 협조 요청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청와대와 국방부에 이어서 외교부도 방문을 했습니다. 한일 갈등 문제, 또 비핵화 문제를 비롯해서 다양한 한미 안보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지선 기자. 네, 통일외교안보부입니다. 네, 볼턴 보좌관 오늘 하루 동안 청와대, 국방부, 외교부 모두 들렀는데 곧 돌아간다고요? 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오전 국방부와 청와대를 찾은 데 이어 외교부도 들렀습니다. 한일 간 무역 갈등을 해결할 대안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켜보자고 했고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연합체에 동참할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도 같은 답을 했습니다. 하루 동안 청와대 정의용 실장을 비롯해 외교안보 부처 수장을 모두 만난 볼턴 보좌관은 오늘 오후 1박 2일의 짧은 방한 일정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일단은 지켜보자라는 답변이었는데 아무래도 이번 협의에서 한일 갈등이 주요 의제였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네, 볼턴 보좌관이 일본을 들렀다가 방한하면서 당초 그렇게 예상이 됐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한일 갈등이 증폭되면서 미국이 중요시하는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이 흔들릴 가능성이 거론됐고 미국이 확전 자제를 요청할 것이란 예상이 나왔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기한이 한 달 남은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연장 문제가 중요한 의제로 거론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방부는 정경두 장관이 볼턴 보좌관과 만나 한일 간 안보 협력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일 그리고 한미일 안보 협력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번 만남에선 지소미아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볼턴 보좌관과 강경화 장관이 한일 간 추가 상황 악화를 방지하고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다는 기본 인식하에 미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포함해서 더욱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 연합 방위체 구상 중인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협력 문제 논의가 됐나요? 네, 호르무즈 해협은 현재 미국과 이란의 갈등 속에 선박 항행의 위험이 큰 곳입니다. 앞서 외교부는 미국 측의 공식 파병 요청이 없었다며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번 협의에선 이 지역의 해상 안보와 항행 자유를 위해 한미 간 협력 방안을 계속해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판문점 회동 이후 북미 실무 협상이 조속히 재개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고요.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현재 북한은 다음 달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을 거론하면서 북미 실무 협상과 연계할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지선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내일 조국 민정수석을 포함한 수석비서관 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만간 총선 출마 예정인 비서관급 인사들에 대한 교체 인사도 이어지는 등 내년 총선을 앞둔 청와대와 내각의 진용 정비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국 민정수석과 정태호 일자리 수석, 이용선 시민사회 수석이 이르면 내일 교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는 내일이나 모레 새 수석비서관에 대한 인사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임 민정수석에는 참여정부 때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과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낸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당초 법조인 출신 가운데 민정수석 후보를 물색했지만 신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후보군에서 멀어지면서 행정고시 출신인 김조원 사장 카드가 급부상했습니다. 참여정부 때도 비법조인인 이호철 전 수석이 민정수석을 지낸 전례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시점부터 2년 2개월 동안 민정수석을 맡아온 조국 수석은 최근 일본의 수출 보복 사태 국면에서는 활발한 SNS 활동으로 여론전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조 수석은 다음 달 개각 때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될 전망이고 정태호 수석과 이용선 수석은 내년 총선에서 각각 서울 관악을과 양천을 지역 출마를 원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내년 총선에 출마를 준비하는 비서관급 인사도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한기 제1부속, 복기왕 정무, 김영배 민정, 민형배 사회정책, 김우영 자치발전 비서관 등이 총선 출마를 희망하고 있어서 교체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총선 출마 후보군에 속하는 장관들을 포함해 10개 부처 안팎의 개각 발표도 다음 달에 이루어질 전망이어서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와 내각의 진용이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신호입니다. 네,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 퇴임식을 끝으로 2년간의 임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문 총장은 부인의 손을 잡은 채 후배들의 박수를 받으며 대검찰청을 떠났는데요. 거듭 감사 인사를 하면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다시 한번 언급하며 또다시 현 정부의 개혁 방안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문 총장의 모습 직접 보겠습니다. 2년 동안 지켜봐 주시고 견뎌봐 주신 우리 구성원들과 또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혁을 하려고 노력을 하였는데 그게 국민들 눈에 미치지 못했던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저도 수사권 조정을 해야 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결이 다르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었던 걸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용 상황이 완만히 개선되고 있지만 우리 경제의 주력 산업인 제조업의 어려움은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노동시장 분석 자료에서 수출 투자 부진,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제조업 취업자 수는 15개월 연속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조업 경기 부진과 인구 감소로 핵심 근로계층인 40대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 결정을 재심의해달라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공식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결정을 재심의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로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우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해 정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안이 명백히 법을 위반하였고 절차상의 하자가 있기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의제기서를 제출합니다. 공익위원들이 사용자위원회 삭감 요구안을 방조하다가 표결할 때 실질 최저임금 삭감안에 동의하는 등 절차상의 문제도 주장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열흘 이상의 기간을 정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 단계에서 노동계에서 이견을 제시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의 재심의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특히 근로자위원 9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해 절차적 측면의 문제 제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노사이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의제기 절차가 마무리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합니다. YTN 김장합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세계 경제 성장 전망치를 석 달 만에 0.1%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데다 중동 지역 긴장에 따른 에너지 가격 불안 요인도 악재로 꼽았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IMF가 새로 예측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3.2%, 석 달 전보다 0.1%포인트 낮춰 잡았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하강 위험이 강화됐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IMF는 지난해 7월까지 3.9% 성장 전망을 유지했지만 지난해 10월 3.7, 올해 1월 3.5, 4월에는 3.3%로 낮춘 데 이어 또다시 내려잡은 겁니다. 내년도 성장 전망치도 기존 3.6에서 3.5%로 0.1%포인트 낮췄습니다. IMF는 지난 4월 이후 미국의 대중국 관세 확대와 중국의 보복 조처 등으로 무역 긴장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불안 요소로 꼽았습니다. 또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으로 에너지 가격이 널뛰는 것도 악재로 봤습니다. 나라별로 보면 미국의 나홀로 순항이 예상됐습니다. 미국은 2.6%의 성장률이 제시돼 석 달 전보다 0.3%포인트 상향 조정됐습니다. 또 영국과 스페인은 성장률이 상향 조정됐지만 독일과 일본은 각각 0.1%포인트씩 내려잡았습니다. 개도국들은 하나같이 성장률이 떨어졌습니다. 러시아와 인도, 중국 등이 모두 석 달 전보다 떨어진 성장률이 제시됐고 특히 브라질은 1.3%포인트, 멕시코도 0.7%포인트나 성장 전망을 깎았습니다. 브라질과 멕시코 모두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성장 전망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IMF는 매년 4월과 10월 1년에 2번 각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하고 수정 보고서를 통해 전망치를 업데이트합니다.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는 이번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지난달 수출 물량과 금액 모두 3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달 수출 물량 지수는 106.29로 1년 전보다 7.3% 급감했습니다. 이는 2016년 1월 이후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수출 금액 지수 역시 15.5% 대폭 줄어들어 2016년 1월 이후 최대폭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반도체 단가 하락이 이어지면서 컴퓨터와 전자, 광학기기 수출 금액이 24.1%나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헝가리 여객선 참사를 계기로 국내 여객선의 안전관리 실태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YTN 취재진이 국내 여객선을 직접 타봤는데 안전불감증의 현장은 여전했습니다. 특히 20세기 소화기가 비치돼 있었습니다. 먼저 한동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부터 제주, 고흥 노선에 투입된 아리온 제주입니다. 소화기를 보니 제조 날짜는 1996년, 무려 23년 전 제품입니다.
다른 여객선에도 1995년식 소화기가 비치돼 있습니다. 오래된 소화기를 약재만 교체해 쓰고 있지만 불법이 아닙니다. 매년 이제 계약해서 인증을 하고 좀 오래됐더라도 이제 성능이 보장이 되면 승인을 하거든요. 육지에서 주로 쓰는 가루, 분말 소화기는 소방시설법에 10년까지라는 사용 제한이 있는 것과 달리 바다에서 주로 쓰는 거품, 포말 소화기는 성분과 양, 방사 시간과 거리만 규정돼 있을 뿐 사용 기한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포말 소화기에 관련돼서는 그게 전부예요. 거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만든 규정이 그런 지침입니다. 우리 내부 규정이고요. 하지만 YTN 취재 결과 제조사에선 해당 제품 수명을 8년으로 정하고 기한이 지나면 사용을 삼가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마다 약재를 교체해도 용기 자체가 오래되면 사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죠, 당연히. 아마 차츰 이러한 소화기뿐만 아니라 소방 관련 용품들이 내용 연수를 통해서 이제 관리가 돼야 돼요. YTN 취재진이 20년이 넘은 선박을 전수조사한 결과 사용 기한이 없는 포말 소화기를 비치한 선박은 절반이 넘었습니다. 포말 소화기를 무려 100개 이상 비치한 선박도 있지만 제조연도는 관리하지 않습니다. 낡은 소화기는 분말의 경우 6년 전 폭발 사고로 불 끄던 60대 남성이 숨진 적이 있고 저기 산소통 터지는 소리 같이 이렇게 크게 나가지고 봤는데 소화기 분말 가루가 휘날리고 있었고요. 포말 소화기 역시 2004년 화물선에서 폭발해 대학생이 다쳤다는 기록이 선주협회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네, 소화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구명조끼는 여기저기 방치되거나 승객이 출입금지 구역을 돌아다녀도 제지하는 승무원이 없었습니다. 정비 소홀에 따른 사고도 확인됐습니다. 이번엔 홍성욱 기자입니다. 아리온 제주는 세월호 참사 이후 선령 제한이 강화되면서 기존 선박을 대체해 지난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1년도 지나지 않은 지난해 12월 엔진 볼트가 풀리면서 배기가스가 누출돼 운항 지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통은 자기들 어떤 정비를 하다가 약간 풀림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거의 다 발견해서 이게 정리하겠죠. 근데 여기 예고는 좀 놓쳤던 것 같습니다. 17년 된 선박을 띄우면서도 충분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운항 상황은 어떤지 취재진이 직접 탑승해봤습니다. 비상시 승객들이 대피해야 할 집합 장소가 테이블에 가려져 있습니다. 운항 중 출입이 금지되는 화물칸에선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차에 타 계시면 안 되는데 여기 혹시 계셔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비상시에만 꺼내는 구명조끼를 베개로 베고 자는가 하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승객도 있습니다. 위험물 보호구 보관 장소와 기관실에 들어가도 제지하는 사람조차 없습니다. 선원 10여 명이 있지만 운항 담당자들을 빼면 승무 담당자는 단 1명. 직원이 그렇게 좀 많이 없어가지고 사무장 밑에 승무원들이 좀 한 2-3명 더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가 좀 많이 미비해서 최대 승선 인원이 841명인 배에서 승객 수백 명을 혼자 관리하는 겁니다. 항구에 닿기도 전에 승객들이 출입구로 몰려 사고가 걱정된다는 민원도 제기됐습니다. 아리온 제주호를 포함해 취재진이 타본 선박은 모두 4척. 그래도 나머지 3척은 관리가 비교적 잘 되고 있었고 세월호 참사 당시 쏠림 현상으로 지적받았던 화물 고정 문제는 대체로 개선돼 있었습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네, 미국의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오늘 우리 외교, 안보 수장들과 잇따라 면담을 가졌습니다.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여러 현안에 대해서 정의용 실장과 볼턴 보좌관의 협의 결과문 내용도 발표가 됐는데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실장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 관련 지금 보면 청와대에서 러시아 정부 입장을 전달해줬고 또 여기에 대해서 국회에서 좀 정보보고가 있었지만 조금 톤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어떻게 좀 해석하세요?
러시아가 자기네들이 의도적으로 침범할 의도는 없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영공을 침범했다면 이건 명백한 국제법적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기기 오작동 때문에 그런 것이지 본래 계획은 고의적으로 침범하려고 하는 의사는 전혀 없었다. 그러나 이제 중국도 이제 국방부, 러시아 국방부 다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지금 그 중국과 러시아 간의 연합 비행 훈련을 최초로 한 거예요. 이게 사실 그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중국과 네. 러시아로서는. 그런데 그 의도했던 바는 그 한국에 무슨 위해를 가하거나 한국의 영공을 침해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고, 그러나 이제 중국이 국방부가 얘기했듯이 카디즈는 다르다. 방공식별구역은 영공이 아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소위 무해 통항, 해를 끼치지 않으면 갈 수는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우방국끼리는 이게 침범했다 이런 용어는 좀 사용하지 않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러시아의 경우는 다른 게 중국은 아니지만 러시아의 조기 경보기가 그 우리의 영공을 침범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남의 집에 안방에 군화를 신고 간 거나 마찬가지죠. 군용기기 때문에. 네. 정찰기도 군용기기 때문에 남의 집 안방에 군화를 신고 것이다. 들어간 거다, 그죠? 보통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 누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 가만 놔둡니까?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네. 그런데 상당히 거실까지 적어도 군화 신고 들어왔다. 그러니까 민간기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자기네들이 기기 오작동이라 그러는데 네. 오작동일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국방부 입장은. 왜냐하면 경고를 여러 번 했고 여러 번 안 들었을 수가 없고 그래서 나가라 그랬는데도 안 나가고 더 우리 영공 쪽으로 진입했기 때문에 이거는 고의성이 있었다. 제가 봐도 고의성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러나 이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러시아가 무릎 꿇고 반성하고 이렇게까지 한다면 과연 한국과 러시아의 국력으로 볼 때 그것이 과연 우리 정부의 득만 될 것인가, 이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현실적인 말씀을 하시는 왜냐하면 건가요? 러시아가 중요한 것은 향후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라는 걸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러시아 정부가 만약에 영공을 침범했다면 명백히 잘못이고 그래서 이것을 확실히 밝히기 위해서 한국 국방부에 이 관련된 증거를 좀 제시해 주기를 요청까지 했다. 그거를 확인한 뒤에 공식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정하는데 그렇다 만약에 영공을 침범했다면 사과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지켜봐서 러시아 국방부가 사과를 하면 그것으로 그 정도로 마무리해야지 뭐 이거를 갖다가 국제사회 러시아는 침략국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할 필요까지는 좀 지나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계획된 행동이라고 본다고 네. 한다면 이제 앞으로도 사실 뭐 카디즈 침범은 워낙 네. 그동안도 있었던 일이고 영공 침범은 민감하기 때문에 사실 추후에라도 또 오작동이다 그런 걸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영공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러시아에게 분명히 얘기해야 될 거는 1980년도에 칼기 격추 사건. 네. 그건 소위 그 미국의 하원 의원까지 한 명 타고 있었는데 그 민항기인데 200 몇십 명이죠. 그거 타고 있는데 자기네 영공 침범했다라고 민항기를 식별하고도 격추시켜 버렸어요. 수백 명이 사망했죠. 그리고 한 번은 또 무르만스크에 불시착시킨 적 있죠. 우리 네. 여객기를, 칼기를.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요번에 이걸 격추시켰어도 러시아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없는데 우리가 일종의 선처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추후에 이런 일이 생기면 한러 관계가 심각하게 나빠지는데 그것은 양국의 다 손해니까 네. 앞으로는 정말 조심해야 되고 다음에는 우리가 끝까지 인내심을 발휘해서 선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영공까지 들어오면 이런 정도는 우리가 분명히 얘기해 줘야 된다. 네. 지금 중러 간의 최초의 어떤 군용기 훈련이었다고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한일 갈등 국면에서 어제 이 시간에는 좀 떠보려는 의도가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역시나 이 한미일 공조를 좀 시험하기 위해 그러니까 이게 기기 오작동이 아니라는 좀 어떤 대전제 하에서 본다면 계획된 도발이라는 어떤 그런 전제에서 본다면 말이죠. 저는 사실 계획된 거라고 보는데 네. 제가 무슨 정부의 관료는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로서 보면 계획됐을 가능성이 큰데 왜냐하면 현대 기기라는 게 얼마나 정밀합니까? 그런데 카디즈까지는 적어도 계획됐던 거고 그리고 놀랍게도 그
중국과 러시아의 그 전폭기 두 대씩 편대 비행을 하면서 4대가 카디즈를 범했고, 그 다음에 갑자기 또 한 대가 나타나서 러시아의 공중 조기 통제기가 나타나서, 이거는 사실 전투기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군용기지만 전투 목적이 아닌 비행기가 나타나서 영공까지 이게 침범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러시아가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고 세계적으로 경쟁하고 있고, 네. 중국에 대해서는 무역 전쟁을 하고 있으면서 그 남중국해에서는 사실 거의 준군사적인 대치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인도 태평양 전략을 세웠기 때문에 그 인도 태평양 전략 안에 중국과 러시아는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가 사실 제국을 다 경험한 나라들인데, 이 두 나라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군사 협력까지 하면서 어딘가 테스트해보고 돌파구를 마련한다 그랬을 때 한미일 공조라고 하는 게 눈에 까시죠. 그런 상황에서 한일 간의 갈등이 있고, 그다음에 한일 간의 갈등의 그 절단선을 노리면 한일 간의 관계가 멀어질 뿐 아니라 거기서 미국이 명확한 태도를 못 취해서 한미 관계까지도 안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을 노려서 독도와 울릉도 사이를 절묘하게 영공을 침범한 건 아닌가.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미국 국방부에서 지금 러시아와 중국의 그 한국의 한국이라고 얘기를 안 했죠. 네. 이런 군사적인 도발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이 적절하게 대응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여기서 왜 일본이 나옵니까? 미국 국방부의 발언에서 한국이 적절히 대응했다 이렇게만 나왔어야 되는 건데. 네. 독도 상공에서의 그 행동을 그렇죠. 말씀하는 그걸 거잖아요. 보면 우리 예.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리 정부의 입장은 미국이 정말로 여기에 있어서는 너무나 모호한 태도를 취해서 책임 있는 태도를 안 취한다. 그럼 과연 한미 동맹이 어디까지의 한계가 기워지냐? 이게 지금 보이는 거잖아요. 한일 간의 갈등에서는 미국은 개입하지 않겠다는 그런 태도인데. 그러니까 덧붙여서 지금 보면 일본의 대응이라고 한다면 지금 자위대기를 출격해서 그 부분을 그렇죠.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 독도 인근의 영공을 침범했는데 일본의 영공이 아닌데 왜 자위대기가 출범했습니까? 사실은 미 국방부가 한미일 공조를 위해서는 일본은 조금 자제된 행동을 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성명이 나와 있죠, 사실은. 근데 일본의 대응도 지지한다라는 건 이거는 미국이 좀 속보이는 태도다. 좀 아쉽습니다. 이런 것도 노렸다고 볼 수 있고, 또 먼저 말씀하셨지만 일본의 대응, 지금 보면 독도 상공에서 우리가 경고 사격을 했다고 하니까 이제 뜬금없이 일본이 자위대기를 출격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도 좀 노렸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일 간의 갈등이 있으면 한미일 공조가 상당히 균열이 가는 거고, 네. 거기다가 미국의 태도도 모호하니까 그럼 한미일 공조라는 게 사실 별거 아니구나. 이걸 만세계에 공개시킨 거죠. 역으로 보면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 공군기는 사격을 했고 360발이나 사격을 했고 네. 일본기는 멀찌감치 지켜만 봤기 때문에 독도를 확실히 사실상 영유하고 있는 것은 한국이란 걸 전 세계에 과시한 효과는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지금 이런 와중에 볼턴 보좌관이 한국에 왔고 이제 잠시 뒤면 뭐 출국을 했는지 지금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제 외교 안보 수장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아까 그 외교부 기자 얘기로는 일단 지켜보자 이런 입장을 냈거든요. 네. 이건 어떻습니까?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까 좀 서로 간에 어떤 말조심을 하는 뉘앙스인가요? 아니면 정말 논의 자체가 없었던 걸로 봐야 할까요? 논의는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최소한 쥐소미아, 그 한일 정보보호 협정 이것에 대해서는 만약에 한국이 연장하지 않는다면 우려한다. 이걸 표명했을 거고요. 그러니까 네. 미국의 실속만 챙긴 거죠. 그리고 일본을 거쳐왔기 때문에 일본에서 한 얘기를 우리한테 좀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네. 가능한 미국은 한일 간의 협력 관계가 빨리 복원되기를 기대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름대로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어디까지다. 요 정도까지는 얘기를 했을 텐데 네. 그렇다고 결론이 나와서 뭐 일본이 좀 더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지 않기를 바란다. 요 정도는 해주길 전 바랬는데 네. 그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간다고 하는 것은 조금 좀 아쉽다. 근데 얘기는 했을 거라고 전 봅니다. 네. 단지 이제 지금 초미의 관심사 중에 하나가 지금 한국 영공을 러시아기가 침범했기 때문에 네. 여기 대해서 향후에도 긴밀히 공조 대응한다.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게 이제 주목을 받았는데 네. 저 쥐소미아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3년 전에 저는 이게 체결되지 않길 바라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일본에 주는 게 훨씬 많고
그리고 우리가 얻는 게 없는 건 아니지만 위성 정보나 이런 걸 얻긴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고 미국이 상당히 주는 정보고 그다음에 이제 독도에 대해서 영유권 아직 야욕을 갖고 있는 일본한테 군사 정보를 서로 공유할 필요가 있느냐. 이게 적어도 독도에 대한 야욕을 버린 뒤에 군사 정보를 공유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한일 간의 정보 협정 뭐 또 이게 군사 군수물 협조 조약까지도 또 연장될 수 있거든요. 악사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 이것까지 하게 되면 우리 정부는 사실 우리 정부의 대외 전략은 북한의 남침을 억제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중국하고는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데 지금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으로 상당히 중국은 우리의 상대 진영으로 가버렸고 중국은 우리를 적대국으로 볼 가능성이 지금 커졌고 여기다가 군수 협정까지 체결하면 그야말로 한국은 한미일 동맹 준동맹이 되기 때문에 중국하고 공연히 적대 관계가 됩니다. 그러면 일단 이 부분만 간단히 여쭤보면 박사님께서는 이번에 그 한일 무역 갈등 속에서 언급되는 이 지소미아 연장 파기 가능성에 어느 정도 좀 찬성하시는 입장인가요? 저는 이 카드를 우리 정부가 써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나 미국을 겨냥해서 쓰지 말고 미국 정부한테는 만약에 백색 리스트에서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하면 우리로서는 더 이상 연장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연장은 하고 싶다라고 미국에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려면 미국도 나름의 일본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라. 그렇지 않으면 제외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계속 유지하고 싶지만 연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카드로 써야 된다고 저는 네, 알겠습니다. 자, 볼턴 보좌관 또 이번에 와서 이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어떻게 거론하고 또 파병까지 언급을 할 것인가 관심이었는데 일단 지속적인 협의 정대 논의만 나왔습니다. 먼저 박석원 앵커가 설명하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들어보고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르무즈 해협은 한마디로 석유의 길목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작은 해협을 사이로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30% 그리고 한국 원유 수입량의 70% 이상 또 일본 원유 수입량의 80% 이상이 통과하는 요충지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는 세계적인 산유국이 많은데요. 이 산유국들이 캐낸 석유는 반드시 저 좁은 해협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곳에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 합의를 파기하자 미국과 이란은 갈등 수위를 높여왔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이란은 국제법상 이란의 영해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경고합니다. 이란의 경고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일련의 해상 난투극이 벌어집니다. 미국과 이란은 서로 이 지역을 비행하던 무인기를 격추했고 게다가 최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영국 유조선을 납포하면서 영국과 이란 간의 갈등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태가 이렇게 복잡해지자 트럼프 대통령, 세계 원유 공급의 젖줄인 호르무즈 해협을 왜 우리만 지켜야 하냐며 동맹국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나라가 직접 지키라는 거죠. 볼턴 보좌관이 방한한 상황에서 한일 갈등에 미국의 적극적인 중재를 이끌어내기 위한 카드로 우리 군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 전략이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원하는 파병 카드를 내어주고 한일 갈등 중재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는 일거양득을 취하자는 거죠. 국방부는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청해부대의 작전 반경을 넓혀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 신속한 파병이 가능하다는 판단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볼턴 보좌관 방한 전에 외교부 입장은 미국에서 공식 요청이 있으면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그래서 이 오늘 호르무즈 해협 논의가 왜 관심이었냐면 이번 어떤 한일 국면 갈등 국면에서 미국의 중재와 관련해서 좀 어느 정도 지렛대로 삼으려던 현안 아니었습니까? 네. 그 호르무즈 해협 파견은 저는 해야 된다라고 좀 보고요. 예.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미국이 한국으로 오는 원유 수송선을 안전하게 보호해 준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의사 표명을 하면서 향후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 이건 사실 미국이 세계의 경찰이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무슨 별 대가 없이 저거 해주는 건데 굉장히 고마운 거죠. 그래서 이제는 미국이 자기들도 같이 좀 부담을 나눠지자 이런 차원에서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도와줄 이유가 충분하고 대한민국으로 오는 원유를 지키는 겁니다. 전쟁에 파병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대한민국으로 오는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우리의 역할을 찾아서 하는다. 이런 측면에서 하면 그렇게 큰 부담이 정치적으로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일본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는 있는데 마땅한 법안이 없고 자칫하면 전쟁권이 없기 때문에 그냥 들러리만 쓰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일본 경우에는 아베 총리가 이란하고 미국하고 사이에서 중재를 쓴다고 자기가 직접 이란으로 달려가서 중재까지 했는데 그런 도중에 그렇죠. 일본 유조선. 유조선이 네. 격추당했어요. 그래서 그랬었죠. 예. 미국은 이게 이란 짓이다라고 했는데 일본은 이란 짓인지는 불명하지 않다라고 해서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은 이란하고도 좋은 관계를 원하기 때문에 그 일본은 조금 주춤주춤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그렇군요. 우리가 파병해 줌으로써 미국을 확실히 끌어당겨서 한일 관계도 문제도 해결하고 그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협의 내용으로는 안보 협력 방안 이 문제 관련해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정도거든요. 네.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공식 요청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나 공식 요청하면 긍정적인 검토할 용의가 있다. 아마 볼튼 보좌관이 나경원 원내대표부터 만나고 한 거 다 이런 게 아마 이제 국회에서도 이제 여론이 이게 나올 거기 때문에 만약에 정부가 보낸다 할 때 야당은 한미 동맹으로 볼 때 바람직한 결정이다 이렇게 해주기를 요청을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오히려 한일 관계의 그 난제를 푸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빠른 속도로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지금 마침 언급하셨는데 나경원 원내대표를 먼저 만났다는 건 이 국면에서 좀 야당의 협조를 볼턴 보좌관 차원에서도 좀 요청한 것으로 해석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볼튼 보좌관으로서는 한국의 정치인 중에는 상당히 이제 자기랑 생각이 비슷한 그런 지금 야당부터 만났다 편한 마음으로 만났겠지만 어쨌든 이런 주제 파병이란 주제는 한국 야당도 쉽게 무조건 동의하기는 좀 껄끄름하기 때문에 협조를 요청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일단 볼턴 보좌관의 일본을 거쳐 한일까지 어떤 방안 일정, 안보 현안을 논의했고 한미일 협력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조금 원론적으로 보이는데 이번 어떤 역할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또 논의된 게 지금 북미 실무회담이 되는데 미국은 계속 하자 그러고 북한은 배짱 부리고 있고 그런 것도 뭐 얘기했을 테고요. 방위비 분담금도 얘기했을 테고 뭐 의제가 이번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발표되지 않은 사항 중에 뭔가 미국이 긴밀한 한일 간의 중재 역할을 했기를 기대하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어쨌든 미국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꼭 하나 요거는 들어갔었으면 하는 거 개인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이 문구 하나 정도는 있었으면 하는 것이 있다면? 일본이 적어도 그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대표적인 나라로서 더군다나 우방국에 대해서 그 경제 카드를 그 정치 문제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명확하게 표명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그거 아니더라도 적어도 백색 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거는 미국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런 입장 정도는 표명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스스로 제 마음을 다스리고 참고 또 참으면 참으려 했지만 물밀듯이 밀려오는 이 분노, 이 억울함은 저 스스로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정권에 부역하는 정치 검찰이라고 해도 제 이 편을 통하는 억울한 심정으로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이런 정치 검찰들 반드시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인이 탈색되지 않았습니다. 잠시만요. 안 쳐다옵니다. 안으로 좀 더 들어갈게요. 가셔서 바깥쪽에서 좀 해주세요.
바깥쪽에서 해야지. 촬영을 밖에서 해야지. 밖에서. 당신 실력 누구십니까? 직원입니다. 예? 직원 누구십니까? 밖에서 좀 해야지. 여기서도 민원인이 당연히 여기 정도는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티켓 들고 시위하시는 거니까. 부모님 따님이 정규직 채용 때 어쨌든 점수가 조작됐다는 게 조사 결과 나타났는데 지금 아무런 청탁 없이 조작이 됐다는 말씀. KT 내부의 부정한 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럼 KT가 알아서 뭐 빈셈 이런 건가요? 알아서 부정 채용.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검찰에 취재를 해보십시오. 한겨레신문 김한입니다. 애초에 계약직으로 입사할 때 채용 공고가 없는 상태에서 의원님 따님이 어학연수를 다녀와서 곧바로 아버지가 이력서를 쓰라고 해서 KT에 입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전혀 사실이 아닌가요? 그렇게 억적스러운 이 정권의 부족한 주장이 그러니까 사실을 말씀해 주시면 돼요.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닌가요? 예. 그러면 채용 공고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본인하고는 아니 KT 채용 공고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KT에 처음 입사하게 됐습니까? 본인하고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미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기자이기 때문에 제가 저희 보도가 어떤 면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습니까? 맞아, 저 친구는 저 취재. 아니 기자가 취재를 해도 질문하는데 답변 안 하시고 정치적으로 저희가 어떤 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받아보지도 않았어요. 이리시 방해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따로 저희랑. 네, 잠시 뒤면 이제 개회할 예정이죠. 세계무역기구 WTO 일반 이사회가 바로 열릴 텐데 어제 미뤄진 일본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해서 다시 논의할 예정인데 현장을 한번 또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의 시작 전에 회의장 모습이죠. 네. 네, 현재 김승호 실장 모습이 보고 계시는데요. 이 시각 WTO 회의장 생중계로 보고 계십니다. 회의가 시작하기 전에 저희 팀 대표단 인원들이 지금 뭐 회의와 관련된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네. 자, 지금 현지 시각으로 이제 9시를 지나서 10시를 향해 가고 있고 회의는 잠시 뒤에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최하영 기자도 연결할 때 소개를 해줬는데 회의 방식 잠시 소개하면 오전에 이제 3시간 정도 회의를 하고 2시간가량 휴회를 하고 나서 다시 오후에 회의가 이어지는 방식이고요. 지금 화면에 잡혀 있죠. 김승호 산업통상부 자원부 실장. 앞서 이사회장 나서면서 상당히 자신감 있는 표정을 지었다 이렇게 전해지기도 했던데 그때 입장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자세로 열심히 임하겠다며 우리 입장을 충분히 잘 설명하겠다. 출발하기 전에는 좀 쉬운 말로 우리 논리를 좀 만들어서 대응하겠다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었는데요. 네. 네. 오늘 일단 총 안건 17개 가운데 11번째에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된 논의가 있습니다. 네. 8번째 안건까지 어제 진행이 됐고요. 네, 어제 8번째 안건을 미처 다 끝내지 못했고 네. 오늘 이제 8번째 안건을 끝내고 나서 9번째, 10번째, 그 3번째 오늘 회의 내용 중에 3번째죠. 11번째 안건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된 논의를 WTO 일반 이사회에서 할 예정입니다. 네, 김승호 대표단장은 우리 입장은 충분히 잘 설명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여기에 대해서 일본 측 야마가미 국장은 수출 규제는 WTO 위배가 아니다. 양측의 국제사회 지지를 얻기 위한 한일 외교전이 치열할 것이다 라는 전망입니다. 앞서 박석원 앵커가 설명했듯이 8번째, 9번째, 10번째 안건 설명하고 나서 이제 11번째 의제로 올라 있습니다. 네, 서로 이제 개회 앞두고 악수도 나누고 어떤 다짐의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일단 그 좌석 배치를 보니까 앞서 한일이 좀 붙어 있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좌석 배치가 붙어 있었던 것도 아까 눈에 띄었었는데요. 예. 네. 어제 또 장외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었습니다. 두 대표단 모두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야마가미 국장 취재진에게 일본의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지만 우리 대표단도 충분히 잘 설명하겠다면서 자신감 있는 표정을 지으면서 김승호 실장, 이사회장을 나서기도 네. 했습니다.
네, 한일 간 좌석 배치도 여유 있게 좀 좌석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어떤 현장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요. 자, 이틀째를 맞은 WTO 일반 이사회. 우리 시각으로 이제 잠시 뒤면 5시가 될 텐데 잠시 뒤 현지 시각으로 오전 10시에 네, 개회를 할 예정입니다. 오전 회의하고 나서 2시간 휴회를 하고 다시 이제 오후에 진행을 하는 방식으로 열릴 예정이고 우리 이 문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의 문제는 11번째입니다. 네, 우리 한국 자리의 어떤 좌석 배치 모습도 지금 조금 더 가까운 카메라 주민으로 좀 통해서 확인을 했고 김승호 단장의 모습도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자, WTO 일반 이사회 둘째 날 잠시 뒤 또 개회가 되고 현장에서 소식이 들려오면 다시 여러분들께 스위스 제네바 현지 소식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길고양이와는 달리 들고양이는 새 같은 작은 동물을 잡아먹어서 유해동물 취급을 받습니다. 네, 서식 밀도를 낮추기 위해 새로운 중성화 방식을 도입하고 들고양이 목에 새 보호용 목도리도 씌우기로 했습니다. 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양이는 주택가에 살면 길고양이, 야생에 살면 들고양이로 불립니다. 길고양이가 들고양이가 될 수도 있지만 사는 장소에 따라 대접은 완전 딴판입니다. 길고양이는 동물보호법 적용을 받아 죽이거나 학대하면 처벌을 받지만 들고양이는 애물단지 신세입니다. 새와 다람쥐 등 작은 동물을 마구잡이로 사냥해 생태계를 교란하기 때문입니다. 환경부는 그래서 국립공원 등에 사는 들고양이의 서식 밀도를 낮추기 위해 중성화 방식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고양이 생태계 내에 교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번식률을 감소를 시키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TNR보다는 훨씬 더 나은 개체군 통제 효과를 갖는다라고 해외에서 알려져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부는 최근 5년간 국립공원 내 들고양이 324마리를 수술해 중성화했습니다. 새 등 작은 동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새 보호 목도리도 도입됩니다. 고양이 목에 화려한 색깔의 목도리를 씌워 새가 미리 알아채고 달아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천으로 생겼는데 고양이가 싫으면은 목을 이렇게 딱 탈취하면은 벗어지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싫으면은 벗어 던질 수 있는 형태입니다. 쥐는 색감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목도리를 씌워도 들고양이의 쥐 사냥 능력은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자료는 없지만 호주의 경우 들고양이 한 마리가 1년에 야생동물 700마리가량을 죽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환경부는 들고양이는 작은 동물의 매우 위협적인 포식자인 만큼 먹이를 주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정부가 코오롱 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금 환수에 착수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코오롱 생명과학의 인보사 R&D에 3년간 지원된 82억 원의 연구비 가운데 최근 연도에 집행된 25억 원을 환수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의 인보사는 지난 2015년 10월 정부의 글로벌 첨단 바이오 의약품 기술 개발 사업에 선정돼 3년간 총 82억 원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당시 보건복지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국내 바이오 산업을 단기간에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에 따라 코오롱 생명과학을 포함한 4개사를 연구과제 주관 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무료 국가 예방접종 사업 효과로 어린이 예방접종률이 해마다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8년 현재 어린이 예방접종률은 생후 12개월의 경우 96.8%, 24개월 94.7%, 36개월 90.8%로 2017년보다 0.2에서 0.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특히 A형 간염 백신 추가로 총 접종 횟수가 2회 늘어난 36개월 유아의 완전 접종률도 0.4%포인트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린이 예방 접종률은 미국과 호주, 영국과 비교해서 3에서 10%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외무장관이 테레사 메이 총리의 뒤를 이어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오늘 총리로 임명될 예정인데
브렉시트 등 산적한 외교 현안을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입니다. 박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은 어제 영국 집권 보수당 대표 경선에서 제러미 헌트 현 외무장관을 여유 있게 제치고 신임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이에 따라 집권당 대표 자격으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의 총리직을 자동 승계하게 됐습니다. 존슨 총리 내정자는 오늘 정식 총리로 임명된 뒤 대국민 성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존슨 내정자는 경선 승리 연설에서 본인의 향후 과제를 아주 간결하게 밝혔습니다. It is deliver Brexit, unite the country and defeat Jeremy Corbyn. And that is what we're going to do. 그러면서 오는 10월 말 EU에서 탈퇴한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We are going to energize the country. We're going to get Brexit done on October the 31st. We're going to take advantage of all the opportunities that it will bring in a new spirit of can do. 노딜 브렉시트도 불사하겠다는 그동안의 강경한 태도와 달리 유럽연합과의 협력 관계와 영국의 자주권 회복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그가 총리에 내정되면서 영국이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EU와 헤어지는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한층 커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의 앞에는 브렉시트 말고도 다른 외교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최근 유조선 억류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이란과의 갈등 해결입니다. 또 미국이나 중국과의 불편한 관계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언론인 출신으로 2001년 하원 의원에 당선된 뒤 런던 시장을 2차례 역임한 그가 직면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국제사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국제 유가가 사흘째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현지 시각 23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1.0%, 0.55달러 상승한 56.77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9월물 브렌트유도 0.9%, 0.57달러 오른 63.83달러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란을 둘러싼 지정학적 위기감이 이어지면서 유가에 상승 압력을 가했고 미중 무역 협상이 조만간 재개될 것이라는 소식도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필리핀 남부 지역으로 잠입한 최소 7명의 외국인 이슬람 국가 IS 연계 세력이 현지에서 자살 폭탄 테러를 교육하는 것으로 드러나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군 당국은 전날 외국인 테러리스트 7명이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과 인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들이 극단주의 무장단체 IS에 충성을 맹세한 현지 과격단체 아부샤아프 방사모로 이슬람 자유전사단과 함께 현지 조직원들에게 자살폭탄 테러를 포함해 테러 방법을 교육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스위스 제네바 현지 WTO 이사회가 열릴 제네바로 다시 한번 현장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대표단에 이어서 일본 대표단도 착석을 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야마가미 신고 일본 외무성 국장을 포함해서 일본 대표단도 회의장에 들어왔고 조금 전 손짓 보셨지만 이제 곧 회의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회의장에서 나가달라 또 취재 진에게 요청하는 장면도 있었고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조금 전 우리 대표단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어제 또 회의가 비공개로 열렸기 때문에 회의 시작 전에는 회의를 준비하는 참석자들의 모습을 보여드렸었고요. 회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우리 취재진이 밖으로 나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현지 진행을 하는 인원들도 취재를 삼가해달라면서 이제 취재진을 나가라는 제스처를 많이 보냈고,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께 조금 더 이제 신속한 현장 화면을 보여드리려다 보니까 조금 거친 현장 화면을 보여드릴 수밖에 없던 점 양해의 말씀드리겠고요. 현장 분위기가 개회 시간에 맞춰서 조금 더 활기를 띠고 조금 더 분주해지고 또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 한일 양측의 대표단을 포함해서 뭐 다른 나라들 대표단도 다른 문제로 이곳에 왔기 때문에 WTO 관계자들 또 각국의 여러 통상과 관련된 각국의 관계자들이 착석을 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현장 화면 보고 계십니다. 조금 전 WTO 회의장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야마가미 일본의 국장은 수출 규제는 WTO 위배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조금 전 WTO 회의장에서 야마가미 국장이 회의를 준비하는 모습도 저희가 보여드렸고요. 김승호 실장도 회의를 준비하는 모습, 그리고 일본과 우리나라의 그 회의장 좌석이 붙어있는 모습도 저희가 현장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렸었죠. 네, 자료를 정리하면서 이제 개회 직전의 어떤 분주한 모습, 긴장감이 느껴지는 현장 화면 다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뭐 저희 YTN을 포함해서 국내 언론들, 또 일본 언론도 마찬가지겠죠. 외신들도 모두 모여서 취재 준비로 분주하다는 현장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요. 자, 현재 시각으로 지금 오전 10시 10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사회 방식을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 오전에 3시간 정도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10시부터 한 1시 정도까지 회의를 하고 2시간 정도 아마 점심시간 같은 이유를 밀어서 휴회를 하고 다시 오후 회의로 이어가는 방식인데 지금 보고 계신 인물들은 일본 대표단의 모습입니다. 야마가미 신고 외무성 국장을 포함한 일본 측 대표단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일본은 이제 우리 주장을 듣고 나서 일본 입장을 전달을 할 예정인데 치열하게 좀 장외에서도 신경전을 좀 벌이지 않았습니까? 양측이? 예, 어제 장외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었는데요. 우리 대표단은 뭐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리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일본 야마가미 국장 같은 경우에도 일본의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강조하기도 했지만 우리 김승호 실장 역시 자신감 있는 표정을 내보이면서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잘 설명할 것이라며 회의장을 나서는 모습 저희가 보여드렸었습니다. 네, 공식적으로 이제 회의가 시작됐거나 현지에서 또 관련 소식이 들어온 대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테고요. 오늘 이제 이사회가 끝난 뒤에는 이번 수출 규제 조치 논의 결과에 대한 우리 측과 WTO의 발표도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이 내용 포함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소식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신기술을 기반으로 지역에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이른바 규제 자유 특구에 전국에 7곳이 선정이 됐습니다. 각종 규제를 풀고 지원도 늘려서 4차 산업혁명과 지역경제 부흥,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인데 홍선기 기자가 소개합니다. 1차로 규제 자유 특구에 지정된 곳은 전국의 광역단체 7곳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신청한 부산을 비롯해 자율주행 기술을 내세운 세종이 선정됐습니다. 또 강원의 디지털 헬스케어와 전남의 이모빌리티 기술 등도 특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구에 지정된 곳에서는 해당 신기술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늘 신기술 산업의 걸림돌로 지목되어 온 규제들은 해당 특구 안에서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는 특구 7곳에서 모두 58개의 규제 특례를 허용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계획입니다. 규제 자유 특구는 선허용 후 규제의 전면적 확산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한 규제 샌드박스를 토대로 지정됩니다. 특구로 지정되면 규제 특례와 함께 예산, 세제, R&D, 컨설팅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지원을 통해 특구 7곳에서 4, 5년 안에 400여 개 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침체된 지역 경제의 제2의 벤처 붐을 일으키겠다는 겁니다. 규제 자유 특구에서 스타트업이 활발히 생겨나고 신기술이 집적되어 제2의 벤처붐이 지역으로 확산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1차 심사에 올랐다가 탈락한 울산을 포함해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광역단체에 연말까지 최소 1개씩 특구를 지정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네, 최근에 종영한 엠넷 프로듀스 X 101은 시청자가 직접 투표를 해서 연습생을 데뷔시키는 방식으로 인기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 투표가 조작됐다라는 의혹이 확산하면서 분노한 팬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석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일 프로듀스 X101 파이널 생방송 무대를 통해 X1으로 데뷔할 11명의 멤버가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온라인에서는 당락을 가른 유료 문자 투표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확산했습니다.
각 연습생 최종 득표수의 차가 일정 패턴으로 반복됐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고정된 숫자로 나눠보니 모든 연습생의 득표차가 거의 딱 떨어졌습니다. 지난 2017년 마찬가지로 유료 문자 투표를 진행했던 아이돌 학교 역시 특정 연습생의 표가 적게 나왔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실제 조작했다면 법적 책임을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인에게 선출 권한을 준 것처럼 광고했고 실제 문자 한 건당 100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100원에 대해서 사기자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배임죄. 그래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투표에 의해서 결정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투표가 좀 이렇게 조작의 의혹이 있다라고 해서. 하지만 엠넷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분노한 팬들은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자체적으로 변호사를 수임한 뒤 탄원서와 문자 내역서 등을 모으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투표 조작 논란에 대한 해명을 가공되지 않은 자료와 함께 제대로 좀 발표해줬으면 좋겠고요. 피해본 연습생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 연습생에 대한 후속 조치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이르면 다음 주 팬들은 프로듀스 X101 제작진을 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할 예정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네, 후반기 개막을 앞두고 있는 프로야구 롯데와 한화의 탈꼴찌 경쟁이 관심입니다. 왜 그런지 서봉국 기자가 소개합니다. 선두 SK가 전반기 60승 고지에 오를 때 각각 35승과 34승에 그친 한화와 롯데. 승차 없이 승률에서 간발의 차로 앞선 한화가 롯데를 최하위 자리에 밀어넣은 채 9위로 마감했습니다. 두 팀은 후반기 개막과 함께 매 게임 탈꼴찌 싸움을 펼쳐야 할 판입니다. 실책 1위에다 강민호의 빈자리를 메우지 못한 채 폭투까지 1위를 기록 중인 롯데는 중심 타선의 부활이 관건입니다. 5월 이후 2달 가까이 바닥을 헤매는 상황에서 감독, 단장 동반 사태의 충격 요법이 효과를 발휘할지 관심입니다. 팀 타율 10위, 팀 자책점 역시 최하위인 하나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 지난해 11년 만에 포스트 시즌을 치렀던 기억은 아슬한 저편으로 사라졌고 꼴찌만은 안 된다는 절박함만 남았습니다. 문제는 불펜이라던가 이 투수진들이 너무 전반기에도 사실은 불펜도 많이 가동이 되고 한 부분들이 있어서 과연 그 부분에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동력이 있을지, 선수들이 경기력이나 이런 것이 지금 발휘가 제대로 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고 공수도 계속 엇박자고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타격과 마운드 모두 최악의 지표를 기록하면서 팬들에게 실망감만 남긴 롯데와 한화. 쉬운 경기 전후를 남긴 후반기. 이미 가을 야구가 물 건너간 상황에서 성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팬심을 되돌릴 만한 분위기 쇄신입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엄마, 이가탄. 친구야. 아버님, 이가탄. 많은 분들이 이가탄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효과도 만족도 역시 이가탄입니다. 아시죠? 이가탄. 당신을 생각하고 카드를 만듭니다. 따지는 건 없애고 필요한 건 만들고 당신만 생각했더니 어느새 3천만. 당신이 만든 카드, 올바른 생활 카드, NH 농협 카드. 누군가 묻습니다. 당신이 그리는 내일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고. 상상이 현실이 되는 공간을 만들어갑니다. 문영이 만들어가는 미래. 서울은 흐린 하늘에 약한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장마전 선상에서 대기가 점점 불안정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본격적으로 오늘 밤부터 장맛비가 시작되겠고요. 점차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일요일 오전까지 길게 이어지겠고요. 특히 중서부 지역에는 최고 4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전국에 내리겠지만 주로 중부지방에 집중되겠습니다. 수도권과 영서, 충청지방에 100에서 250mm, 많은 곳은 4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겠고요. 폭우가 예상되는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에는 이미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번 비는 남부지방은 토요일까지, 중부지방은 일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요. 이후 장마전선이 북한 지방으로 올라가면서 올 여름 장마는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장마 뒤 다음 주부터는 33도 안팎의 찜통더위와 열대야가 본격적으로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이번 막바지 장맛비는 야행성 장마의 특성을 띨 것으로 보입니다. 주로 새벽부터 오전 사이 시간당 50에서 70mm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산사태나 축대 붕괴, 침수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네, 헝가리 여객선 참사를 계기로 국내 여객선의 안전관리 실태에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YTN 취재 결과 안전 불감증이 여전했습니다. 잠시 뒤에 취재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